간담회에 참석하신 시민분들과 한 분 한 분 고양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고향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시 들어가시게요, 뒤로. 이태원 참사 그들이 책임졌냐고요? 아니요. 최상병 사건 책임졌습니까 그들이?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왜 휩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 최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야 당대표들의 유세 일정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향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뭔가 정책적 얘기, 편입 얘기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부와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죠. 자, 여야의 총선 전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정 화면을 좀 정리해보죠. 자, 한동훈 경기 고향 방문, 서울 편입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 천안 방문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상병 수사 외화 무역 관련된 언급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권 심판론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의 일정부터 좀 보겠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있네요. 여기는 경기도의 수원, 다음 날은 성남 용인 이렇게 방문했고요. 오늘은 고향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등포, 양천, 이어서 부산 쪽으로 갔다가 호남, 순천, 광주 등등등 방면, 그리고 다시 평택 이렇게 방문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일단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 듯해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곳, 험지인 곳으로 꼽히는 곳을 일부러 가는 모습인데 일단 여당 후보들이요. 특히 이제 험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 방문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조금 계속 어려운 지역만 돌치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번 힘을 실어주면 상당히 이번 선거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하면 그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하는 코스가 보면 예. 지난 21대 때 대부분 졌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패배감이 극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바꿔서 약간은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좀 나서자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보면 수도권에 보면은 122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에 이 어떤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20대도 그렇고 21대도 그렇고 이 수도권의 스윙보터 지역 예를 들어 한 2%에서 3% 차이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데가 한 40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장 많은 선거를 갖고 있는 수원, 또 용인의 4곳,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고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아마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약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의 컨셉은 21대 총선에서의 패배감 극복, 두 번째는 중산층이 많아서 나름대로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스윙보터를 통해서 이번에 조금 어느 정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 이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분명히 확인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목도 받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총선 때, 총선 날 실제 득표로 연결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좀 다른데요. 이게 보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치른 과거의 선거가 19대 때 2012년도에는 MB정부 때 있었고요. 근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2012년도에 그때도 보면
MB가 그때 국정수행평가 한 20%에 불과했는데도 보면 결국은 박근혜 선대위원장 이끄는 그때 선거가 과반을 넘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장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도 보면 선거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김용민 후보, 그 낙검수의 멤버였던 김용민 후보의 여성과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들, 그리고 지난 21대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발언이었고 예. 그때 아마 그것을 우물쭈물 징계를 늦추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총선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막말이라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경기도 일정이 많은데 가는 곳마다 경기도 분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슈였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인데 이 두 가지 사안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거를 다 한 번에 치르는 원샷법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수도권 표심을 흔들고 잡기 위한 아마 이런 포소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 좀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오늘, 내일, 그다음에 쭉쭉쭉 읽잖아요. 지금 보면 충남, 홍성, 천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특히 오늘이요. 총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속 정권 심판 외치는데 심판의 날인데 이채, 양명주 5가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까? 아까도 영상에 방송 시작하면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일단 짧게 이채, 양명주는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거 짧게 뭔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 잘못 들으면 중국 고랑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뒤에 주가 붙으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최상병 의혹,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 그거를 이 부분이,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뭐 명주는 뒷자리입니다만 어쨌든 김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5가지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소홀하다. 이제 민주당 또 혹은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그러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권 심판으로 외치면서 이 5가지 이슈를 특히 강조하는 건데, 근데요. 네. 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5가지 이슈요. 사실은 이게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묵은 이슈 아닙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깔끔히 민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5가지 어제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일부 해명됐던 부분도 있고 또 혹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것은 뭐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민들의 말하자면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짜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해도 해명할 때 국토부가 나선 게 아니라 그 국토부에 하청받는 기관원들이 나섰거든요. 그 자체가 의혹을 더 살렸다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총선과 관련해서 상대 정당, 경쟁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비슷한데 각각의 방점은 약간씩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모습은요. 자, 요거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다음 영상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상대방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석의 비판을 서로들 합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복학 위원, 일배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폐륜 공천 뭐랄까 이게 토론도 아니고 이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폐륜 공천이지 어디다 폐륜 공천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진짜 폐륜 공천이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뭐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주말 동안에 많이 좀 얘기됐죠. 이재명 대표가 툭 뭘 던졌는데 이게 아주 설화처럼 비춰졌죠. 일단 그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정치권 밖에는 유권자분들까지도 이런 표현, 뭐 일찍, 이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기호 1번 후보를 찍었냐, 기호 2번 후보냐 이걸 갖고 약간 나누는, 편을 가르는 약간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덜컥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바로 수습에 나서긴 했죠.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뭐 덜컥 나온 말이니까요. 이게 논란이 빚어졌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뭐 이찍 뭐 발언도 그러지만 보통요. 이 선거 때문에 되면 출마하는 이 공천받은 후보들이 설화를 일으킨 경우가 과거 총선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당대표는 그런 걸 수습하고 자중하라고 경고도 하고 이런 위치인데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잘못된 틀린 사실 얘기해서 사과도 했는데 당대표와 말과 글이 이렇게 좀 가끔씩 구설에 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채, 뭐 양명주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제가 곰곰이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도 이죠, 명도 들어가 있죠. 최상병만 제로만 바뀌면 이채 양명주가 그 그냥 이름의 이재명이라. 이와 명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의 예.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 일일이 반박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예. 몇 명이냐면요. 오. 1639만 4815명이에요. 그 뭡니까 그 숫자는? 작년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 그렇죠. 재작년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은 몇 명이냐? 1614만 7,338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찍이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보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찍거리면 이찍이라고 한 말이 왜 안 좋냐면요. 거기에는 은근한 경멸의 뉘앙스가 묻어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경멸적인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갖다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몇 번 사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총책임하고 있고 공천을 갖다 책임지고 있고 예. 그런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불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러니까 이찍 발언 이걸 이재명 대표도 이건
큰일 나겠다 싶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한 건가요, 이거는? 최소한 큰일 날 발언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설마 평소에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좀 말하고 뭐 1번은 1번 뭐 찍었다 해다가 2번은 이찍이라는 표현이 덜컥 거기서 같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는 예. 게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출력의 스피커인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뭐 폄하하거나 또는 뭐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직 발언과 관련해서 바로 예. 사과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좀 예. 안이한 그런 상황 인식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조율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도 문제였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들어서의 발언 이를테면 이제 드디어 운동권 청산 얘기하다가 달디단 종북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가 역시 지역 감정, 색깔론 여기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 정치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요거 김초영 교수님 사실은 지금 저 종북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종북 세력의 어떤 뭐 숙주 약간 이런 표현까지 그런 취지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 여기에 과거에 어떤 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안 예를 들어서 뭐 반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호로 들어와서 비례대표로 후보로 들어와서 이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보면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돈봉투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정도의 어떤 잡범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이 종북 정당의 출현이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유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통합 진보당이 사실 그때 이제 해산이 되고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 내란죄로 실형을 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후신이 되는 이 진보당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국회 입성 길이 확장 열린 거거든요. 예. 그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그 진보당이 실질적으로 3석 정도를 양보를 하고 비례대표에 또 1석 정도는 지역구에 또 후보를 그대로 공천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결국은 어떤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예. 그런 후보들을 당선권에 또 2명 정도를 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만약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한 7에서 8분 정도가 통합진보 들어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래는 운동권에 대한 기득권 청산 프레임에 갔다가 지금은 좀 더 급한 것들이 지금 이 종북, 특히 친북, 특히 반미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궈야 되겠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표들 굉장히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면서 상대 발언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이 나오면서 엄청난 논란처럼 비춰지고 급하게 수습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 공천이 확정돼서 후보로 뛰시는 분들의 과거 발언 이런 것도 사실 총선 때 꽤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이게 또 논란처럼 비춰지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등장을 했어요.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구 지역에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 과거에 이게 어떤 이 얘기를 꺼냈는데 5.18 관련해서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과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당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뭐 맥락을 좀 봐야 되고 그렇다고 개입설을 주장한 거 아니다. 본인도 이렇게 설명내놓기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 부정적인 흐름이 북과 단 하나의 연결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사실을 무시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그렇게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근데 이제 5년 전에는 약간 이게 조금 뭐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건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런 그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사과한 것이고요. 조혁준 변호사, 지금 이 두 변호사 이미 공천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걸 두고도 지금 이 국민의힘 비대위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쪽과 이거 좀 봐야죠. 뭐 꼭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쪽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글쎄요, 일단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도태우 후보자가 변호사일 때 5년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년 전에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적인 그러한 발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태우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어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그러한 그 실수를 갖다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도태우 후보자의 그러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뭔가가 더 플러스 알파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점화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번 지켜보자. 조금 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과거에 옛날에 했던 말 이게 종종 나타나죠 지금 이런 게. 근데 이번에도 또 후보가 된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 이게 좀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명의 후보가 문제라 그러는데 우선 두 번째 후보는 장해천 전 청년 최고위원 지금 부산 쪽에서는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2014년 SNS에 글을 썼는데 여기에 뭡니까 표현이 지금 이게 난교요. 일단 이게 뭔가 이거는 19금도 아니고 한 26금 되는 정도 약간 이런 발언 같은 게 뭐가 썼나 봐요. 여기다가 이게 그때 얘기한 게 이게 다시 논란이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10년 전에 SNS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잘라서 비난하는 건 그 글을 쓴 취지가 있는데 그걸 뚝 잘라서 거기에 있는 어떤 표현만 가지고 자꾸 하는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의도적 왜곡이다. 또 이렇게 약간 반박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요 이 부분 지금 파고들었어요. 오늘도요. 들어보시죠. 길에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장해찬 후보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이 페이스북이 지금은 삭제됐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난교를 즐겨도 직무 전문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저는 음란 공천이라고 했더니 난교 공천이라고. 아니 평범한 사람이 말을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참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게 하여튼 불거졌어요. 논란이요 지금요. 근데 앞서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빨리 사과를 했잖아요. 뭐 유감도 표명하고 약간 죄송하다는 취지도 빨리 밝혔고 물론 이제 본인의 또 해명도 하긴 했지만 근데 장해찬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벌써 10년 전에 SNS 글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주장한 것은 아무리 행동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했어도 전문성이 있으면 그렇죠. 약간 능력이 있고 된다. 전문성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본인도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는 나는 앞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필요한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라서 별 문제 없다라고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쓴 표현 중에 오늘 뭐 서영교 최고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찝적대고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규범.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뉴스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냈네요. 도태우 변호사 5.18 발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 공관위 요청했다. 이 발언 논란하니까 이 공천관에서 뭐가 재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5.18 관련된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 이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한다. 공관위 요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주로 한 내용 지금.
요까지 포함해서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 약간 부분도 반응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천, 전라도 지역을 지금 가야 됩니다. 아, 일정이 잡혔죠, 예, 지금요. 이분 가기 전에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다 말하자면 5.18 정신을 윤 대통령조차도 헌법에 넣겠다, 정신에 수록하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뻔히 그렇게 했더니 완전한 소위 어떤 대구 지역에서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북의 조정에 의해서 5.18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물론 과거에 발언하고 반성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을 공천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낯으로 순천, 광주 가서 본인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결과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은 예.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도 만약 그런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으로 보면 뭐 정치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프랑스라든지 서구 사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정치인의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적 규범 사회란 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예찬 최고의 빠른 사과라도 우선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총선 앞두고는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당에서도 후보들도 다 살얼음판 걷듯이 걷잖아요. 과거에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말이 덜컥 설화로 비춰지는 순간 당 전체의 총선 경쟁력과 총선 구도를 막 흔들어버리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야 모두 조심조심 하는 상황에서 약간 요런 게,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관한데 논란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좀 방금 무슨 들어온 영상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국민의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 보면 박덕흠 의원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인 걸까요? 여당의 박덕흠 의원이 공천 직후에 어떤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 그런 사진인가요, 지금 이게? 이게 한 언론에서 이제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건데, 공천이잖아요, 그냥. 선거 끝난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는 확실히 축하하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요.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당의 박덕흠 의원 공천 직후에 어떤 저런 축하 비슷한 자리를 가졌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있고 뭐 보이는데 저 케이크에 뭐라고 써 있나 봐요, 글자가. 근데 케이크의 축 당선이요? 김철현 교수님? 박덕흠 의원 지역구는 여당의 양지입니까? 뭐 여당 양지죠. 일단 공천되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까?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온 건가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섣부른 샴페인을 잘못 터뜨렸다고 보이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 제가 볼 때 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저거 있겠지만 누가 찍었는데 저 사진이 공개가 된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굉장히 가까운 분들하고 어떤 모임이었을 텐데. 물론 이제 박덕흠 의원의 어떤 해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자리가 무슨 취지였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지역에서 지지자들이 모임에서 좀 와달라고 했는데 갔는데 저랬다든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명을 묻습니다만 사진상으로 보면은 약간 이거는 좀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영남권에 다 험지로 다 재배치를 요청을 했고요. 전 수도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행동에 대한 몸조심 엄청나게 당부를 해왔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결국은 박덕흠 의원의 물론 좀 진상이라든가 그 사실관계 좀 더 따져봐야 조금 되겠지만 본인의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조금 예.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박덕흠 의원이 저 자리가 좀 부적절하고 판단했다면 아까 전에처럼 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것처럼 아마 공관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사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앞두고서는요 정말로 살얼음판처럼 움직이거든요, 당이나 후보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샴페인을 미리 진짜 터뜨려놓는 분위기였다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또 다른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그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많은 지역구가 있어요. 거의 250개가 넘는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주목을 받는 곳들이 꽤 있지요.
여기는 이제 격전지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곳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일단 그 지역들 좀 하나하나씩 최근에 여론조사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 우선 인천 쪽에 가보겠습니다. 지지율 조사 결과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2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한 여론조사 여기 보면 K스탯 리서치하고 이제 한국갤럽인데요. K스탯 리서치 조사는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각각 35,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른 조사에는 41, 45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요거요. 정기랑 교수님. 네. 이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름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 다소 이완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좀 희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환경에 힘입어서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약진하고 있는 지금 그런 두 추세다. 조사 모두 따져보면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 벗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는 보니까 아마 조사 인원이 좀 적어서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후발 주자고 예. 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와 승부를 겨뤄낸 입장에서 지역구에서 어떤 지역구를 거의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를 간혹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지역구를 누비다시피 하면서 예. 본인의 인지도와 더불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의 후보의 이미지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아마 근접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공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여야 대진 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해지는 D-30 시점이다. 예. 30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는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다시 재점화되고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어떤 유세 또는 전국적인 선거 지휘에 나서게 된다면 꼭 개항에 있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도 또 지역 내 어떤 강고한 어떤 그 야당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이 승패를 바꿀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천 계양을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텃밭 아니면 양지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를 보는 지역. 지금까지 송선 결과가 다 그랬거든요. 그런 곳인데 최근에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떤 얘기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초동 법원 가야 하는 이재명 대표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계양을 비우는 이재명 대표 대신 원희룡이 계양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을 딱 파고들면서 한 얘기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정기남 교수님은 워낙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지역을 활동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서 활동량이 적지만 그래도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고 전국 선거를 이재명 대표 주의하는 상황이면 계양을도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신데 원희룡 전 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일단 아까 그 지지율이 나왔지만 예. 오른쪽에 갤럽 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 전이었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 다음에 이제 그 지지율 나온 게 그 왼쪽 게 아까.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그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 일동은 그 국민의힘 쪽이 유리했는데 그거를 그 계양갑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 서운동은 상당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했었거든요. 그걸 이쪽으로 그 계양을 쪽으로 바꾼 건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왼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몇 포인트 차이냐면 8%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후보하고 보궐선거에서 몇 퍼센트 차이냐면 10.7% 차이였다고요. 이미 그걸 갖다가 안으로 당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선거구 획정된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그것도 사실 하면 불리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는 골든 크로스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방송 처음에 예. 이게 쭉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쭉 나왔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일정을 유심하게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예. 내일은 일정이 비워져 있어요. 내일 일정이 왜 비워져 있냐면 내일은 법원 가는 날이거든요. 재판 가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러네. 지금 내일이 비어 있네요, 지금. 더 심각한 거는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은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 3번입니까? 3번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가 더 바빠질 텐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시간은 월, 화, 금이 빠지니까 수목밖에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항을 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또 다른 지역구. 거기도 요새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3곳이 나오는데요. 우선 앞부분에 있는 2곳부터 먼저 보죠. 광진, 을과 마포입니다. 여기에 출마하신 분들도 참 주목 많이 받으신 분이죠. 오신환 후보, 고민정 후보. 여기 보면 37, 44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함은경 후보, 정청래 후보. 지금 여기는 의원이죠, 지금 현재 33, 49. 여기는 좀 차이가 좀 집니다. 요 두 군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요 두 지역, 광진, 을과 마포. 요 총선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좀 딱 하나씩 찝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기는 뭐 추미애 의원부터 해가지고 7번 정도 계속 민주당이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개항을과 비슷한 그러면은 동네입니다. 민주당이 늘 수성했던 곳, 지켰던 곳이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오죽하면 뭐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의원하고 싸워서 졌던 아슬아슬했지만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선 결과라든지 또 지방선거 결과라든지 또 광진구청장이 그나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강벨트 바람이 불기에 따라서 저기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 과거에는 광진갑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더 좋았던 지역이고 을이 굉장히 민주당이 좋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그게 뒤바뀌고 있다. 광진을이 국민의힘에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변화가 과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럼 마포는 어떤 포인트가 마포는 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잘 관리했던 무튼 손해노 의원이 한번 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상암동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민주당 쪽으로 더 결합돼 있고 함은경 후보가 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운동권 대 운동권이라서 대별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예 강남에 온 고동진 후보라든지 삼성의 뭐 엘리트라든지 공학자라든지 이런 분을 붙였으면 운동권 뭐 측결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대결집이 될 텐데 함은경 후보 역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광진을에 비해서 마포가 차이 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와 달리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마포을 같은 경우 이른바 여당에서는 운동권 심판 이걸 외치면서 그런 후보를 또 내보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죠. 3곳이 나왔어요. 마지막 한 곳 남았는데요. 여기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여기는 안철수, 이광재 두 후보가 각각 정당의 후보인데 40대 36으로 나와 있어요. 김철원 교수님. 분당 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숫자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 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재보선 때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물론 뭐 이광재 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뭐 강원도지사도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대선 주자급인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많이 앞서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5차 범위 내에서 조금 혼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소 의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게 지금 단순 후보 간의 지지율로 볼 때는 저런 차이밖에 없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뭐 심판론을 한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저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보면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말고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친 그 비례 투표율이
지금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에 비한 보다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지금 한 4% 정도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예.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 특히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게 이런 예.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야권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을 투표장을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 조금 선거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어떤 대선 주자급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예. 것들이 크게 지금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크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야당의 어떤 안방 또는 굉장히 좀 텃밭 같은 곳 그리고 지금 제일 이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우세했던 곳 이런 것도 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요 숫자상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